네, 영화계 144화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비치 온 더 비치 영화에 대한 시놉시스와 함께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영은 오디션에 떨어지고 혼자 집에 있는 정훈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영은 정훈과 재미있게 놀고 싶어 하는데 정훈은 계속해서 박대하죠. 사실 가영과 정훈은 전 연인이었고 가영은 전 남친인 정훈을 꼬십니다. 하지만 정훈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철벽을 치죠. 왜냐하면 사귀고 있는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이죠. 네. 사실 이걸 떠나서 이미 끝난 사이이기 때문에 다시 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정훈의 여친이 집으로 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영을 쫓아내게 되죠. 하지만 이내 가영이 다시 정훈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게 이 영화의 시놉시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누가 봐도 홍상수 스타일이고 최근 나온 그 후라고 했던 영화가 흑백이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홍상수의 이미지가 선명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카메라 구도랄지 찌질남 찌질녀의 상황이랄지 대사랄지 롱테이크랄지 그런 많은 요소들이 홍상수의 화법을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보자마자 들었고 재미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러니. 총 3개 정도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목이 해변의 쌍년이에요. 영화만 봐서는 가은이가 쌍년인 것 같아요. 왜 쌍년일까? 전 남친한테 찾아와서 같이 자자고 하는 게 일단 쌍년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 남친은 현재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하자고 하는 거죠. 임자 있는 사람한테 찍접대는 게 사회적인 통념상 쌍년 소리 듣기에는 딱 알맞잖아요. 까진 년이지. 그쵸, 까진 년이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제목이 감독이 정했잖아요.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감독이 직접 이 영화에 나와서 연기를 한다는 거죠. 네. 나 쌍년이야 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듯한 굉장히 도발적이고 대담하면서 아이러니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만들면 되게 감독은 그 뒤에 숨기 마련이잖아요. 인물들의 뒤에 너무 변태적인 영화를 만들더라도 본인이 직접 카메라 전면에 나와서 이렇게 영화를 이끌어가지 않잖아요. 카메라 뒤에 숨어서 관음하듯 지켜볼 뿐이지. 그런 것들이 영화의 첫 장면부터 느낄 수 있는 대담한 아이러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정도 아이러니를 이야기하자면은 영화상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훈과 가영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전에 사귀게 된 발단이 홍상수 영화로부터 시작이 돼요. 홍상수 영화 사실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가영은 워낙 홍상수 영화의 팬이었기 때문에 홍상수 영화 보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정호는 모르니까 홍상수? 그게 누구야? 괴물 만든 사람인가?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둘의 이야기의 시작점이 홍상수였다는 거. 하지만 그들이 헤어진 다음에 정훈은 홍상수를 안 봅니다. 볼 이유가 뭐가 있어? 다크나이트 보죠, TV로. 근데 가은이 나타나서 이 다크나이트를 보고 있는 정훈에게 야 그럼 뻔한 영화 뭐 보냐? 뭐 내용 그냥 딱딱딱딱 설명하면서 이거 끝이야. 이런 영화 뭘 봐.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대중적으로 성공한 영화들을 내리깎죠. 그러나 그들이 관계를 가진 이후에 대화가 좀 다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꿈이나 오디션이나 영화의 시나리오는 다 봉준호 또는 이창동 같은 거장을 꿈꾸고 있어요. 소위 마이너라고 생각했던 힙스터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 봉준호한테 캐스팅 당하기 원하고 뭐 알고 보니까 뭐 이창동 눈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원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힙스터의 기질과는 다르게 이 둘의 커플이 깨지고 나서 행동이 상반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이러니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재미있었던 아이러니는 남자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처음 영화 시작하면은 핸드폰에 벨소리가 울립니다. 이 벨소리에는 이름이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받지마. 전 여친 이름이. 네. 정우는 다크나이트나 검은 사제들 같은 평범한 대중적인 팝콘무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여친이랑 지내려고 정훈만의 소설을 써내려가려고 하는데 가영이라고 하는 전 여친이 계속해서 끼어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다가 호련이 사라지자 원래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하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재미있는 요소가 아닐까. 이 영화에서 재밌는 부분은 대화겠지 당연. 생동감 넘치고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즉흥감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계를 허문다는 거. 연애 관계에서의 규칙이나 기준이나
제도 같은 게 허물어지는 양태를 본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양다리라든지 외다리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게 무의미해지잖아. 그쵸. 그리고 파트너를 배반하고 말고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애매해지지.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정훈이 여자친구에게 별 마음이 없어서 의무감이 없어서 가용하고 동침을 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 흐름이 이끄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 상황이 이끄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어찌 보면 선인이 악인이 따질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영속적인 관계냐면 또 그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가연과 관계가 또 지속이 안 될 거냐면 또 그건 아니고, 모호하게 이어지는 관계들의 연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혹은 이성 관계라는 게 그냥 순간의 그 감정이고 즉흥적인 감흥이지 무언가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관계 자체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생물 같은 거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잘 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딱히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싶지 않아지지. 그냥 둘이 대화하고 노가리 까고 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저런 관계가 오가게 되고 그쵸. 이런저런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거거든. 거시적인 관점에서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표준적인 관점에서 할당하고 분할하고 단계를 구분짓고 이럴 건덕지가 없단 말이야. 그냥 그 총체로서 재미있는 그런 관계인 거지. 그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재기발랄하다, 똥꼬발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거를 두 번째 매력 포인트로 찍고 싶었어요. 이 영화는 홍상수가 이룩해 놓은 화법이랄지 관습이랄지 이야기 구조랄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영화적으로 이룩해 놓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감독 스스로도 시인할 정도로 워낙 좋아하는 감독이 우디 앨런과 홍상수였으니까 그대로 다 수습해 옵니다.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서사 구조랄지 롱테이크라든지 화면 구도랄지 흑백부터 대담하게 쓰는 씬이랄지 이야기가 갖고 있는 소재랄지 그런 것들 모두 홍상수 영화에서 가져오죠. 근데 이 영화는 홍상수가 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홍상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찌질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감독 본인이 나오지는 않죠. 그리고 찌질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조소할 수 있잖아요. 남자 새끼들이 뭐 어떻게 여자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저렇게 찌질한 행동하네, 배워봤자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조소할 수 있잖아요. 다만 그 주체자가 여성이 된다면, 그리고 감독이 홍상수라면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홍상수가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여성의 시선으로 표현을 하려고 한들 표현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한테 선입견이 씌워진다는 거죠. 아니 홍상수가 여배우를 저런 식으로 다룬단 말이야? 아 저거 변태 새끼 아니야? 저거 어떻게 여배우를 저런 식으로 굴릴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감독이 여성 감독인데 본인이 직접 각본을 쓰고 본인이 직접 연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연기를 해도 이미 그 도덕적인 틀, 프레임 속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냥 내용으로만 따지고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면은 누가 봐도 바람피는 거고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상 대사를 오가는 것도 그렇고 둘이 노는 과정도 그렇고 감독이 본인이 생각하는 걸 꾸밈없이 그냥 이야기를 해내죠. 대사도 그렇게 노골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홍상수의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관념적인 대사, 문어체의 이야기들,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대사들, 그리고 그 관계들이 교수랄지 어느 감독이랄지 국한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특수한 부분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홍상수의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 수준이 아니라 대학생 미만 관람 불가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연령층이 높아야 좀 더 그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이 영화는 그 진입 단계가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같은 기법을 쓰지만 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굉장히 잘 짚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 감독으로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쓴 이야기에 본인이 직접 주연을 함으로써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걷어냈고, 스미스가 말한 대로 관계를 불편하게 바라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유기적인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한 게 두 번째 재미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나는 이 영화를 홍상수하고 너무 긴밀하게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감독이 홍상수를 의식하고 영화를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네.
홍상수 영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해. 아, 예. 오히려 우디 앨런에 가깝지. 그쵸. 그 결정적인 차이는 홍상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이 장광설을 늘어놓더라도 상황적이고 즉흥적이지 않아. 어찌 보면은 사전적으로 설정된 듯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 스토리에 맞게 구성된 듯하고 말하자면 맥락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구조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대사들이고 대화 자체가 덧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인 문답으로 계속 이어지잖아. 서로 답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꾸를 하고 이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거나 사전적인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커플들끼리 할 수 있는 대화들을 이어나가는 거거든. 그 과정에서는 꽤 억지스럽고 강짜스러운 대사들이 꽤 많고 이거는 우디 앨런에 훨씬 가깝지 사실. 그리고 우디 앨런 영화 자체가 캐릭터와 감독의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그 점에서 홍상수보다는 우디 앨런에 훨씬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하고 감독의 의도가 뭐가 됐든 간에 네. 그 점에서 직물적으로는 좀 더 생기발랄하다. 근데 대신 구조적으로는 특별할 건 없지 않나. 그걸 이루는 두 인물 간의 대화로 끊임없이 핑퐁질을 하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홍상수 영화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의 변화감이랄지 복제감이랄지 혹은 반복감 그러면서도 바뀌어나가는 이질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딱히 느껴지지 않고 그냥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스토리 자체가 하나의 시트콤이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고찰할 건 없고 그냥 이 인물들의 연기를 보는 맛으로 보는 영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 영화는 홍상수 영화보다 우디 앨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볼 때는 카메라로 보여지니까 그 카메라의 화법이 너무 홍상수스럽고 롱테이크 홍상수가 써오던 것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필터는 홍상수 필터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은 우디 앨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더 그렇게 느꼈냐면 음악 때문에 노래를 불러달라고 가영이 요청을 해서 정훈이 노래를 부르게 되죠. 굉장히 대중적인 노래에다가 사랑스러운 노래잖아요. 우디 앨런이랑 홍상수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데다가 가만 보면 가영도 따라 부르면서 서로 재밌게 놀아요. 이미 얘기 안 해도 이 둘이 과거에 어떤 사이였는지 헤어졌지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법이 우디 앨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플러스로 고다르스럽기도 해. 고다르? 그 음악이 중간에 나왔다가 끊겼다가 다시 나오잖아. 네, 그런 거 있죠. BGM이 나왔다가 무음으로 다시 진행됐다가 다시 음악이 재생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단 말이야. 그건 딱 고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 아, 특별히 의미 부여할 건 아니고 그럼 썼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영화다라는 신호지 그거는. 네, 하여튼 그런 것과 마지막에 정훈이 노래 부르는 가영이 핸드폰으로 녹화한 걸 보잖아요. 취미는 사랑인가? 하여튼 그 노래인데 이 노래 자체의 가사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라 가영이랑 캐릭터랑 얼마나 어울리는지도 우디 앨런스럽게 사랑스럽게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저도 홍상수보다는 우디 앨런에 가깝다는 의견에 100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단점부터 얘기하자면 이 영화는 총 4막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여간에 그랬대 글쎄 그리하야 그런대로 4막인데 4가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굳이 파트 구분을 할 필요가 없지. 네. 그냥 쭉 이어줘도 돼. 그냥 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는 한 호흡으로 이끌어가긴 자신감이 없으니까 끊어서 제시한 거지 그냥. 그렇죠. 근데 차라리 다른 방법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단어, 문장들과 영화의 끊기는 구성이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진짜 홍상수 따라할 거였으면은 하하하, 지막 끝을, 오수정,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단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목차거든요 사실. 4가지를 짚어준다는 게. 근데 그냥 컷어웨이 하기 어색하니까 컷어웨이 대신에 목차 넣었다 이 정도 수준이지. 사실 영화가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큰 결함이죠. 또 한 가지 단점을 짚자면은 이 영화가 가볍고 얕은 이야기로 구성된 게 단점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 영화 보고 끝나고 이렇구나 바람 피는 거고 전 남친 전 여친 만나서 꽁냥꽁냥 거리는데
저런 거 있구나 그랬대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마무리되는 얕은 깊이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단점인 면이 조금 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영화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시도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걸로 반복이 된다면 또 똑같네? 달라진 게 없네? 또 똑같은 캐릭터네? 슈퍼맨 1, 2, 3 나오네? 뭐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붙이기에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한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점은 정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 사실 이거는 단편을 다 보면 느낄 수 있어요. 단편들을 쭉 살펴보면은 꿈에서 일어난 이야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 남녀가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자가 남자를 꼬시려고 하지만 안 넘어왔을 때 자괴감이랄지 그런 것도 은연중에 보이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이는데 이게 단편으로 끝내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편을 보면 재밌는데? 소재가 괜찮은데? 그런 것들 유머러스한 코드를 잘 짜내는데 단편인데 굉장히 짜임새가 있다. 이 사람 장편에서는 어떨까? 궁금증이 있었는데 나름 자기 세계를 굉장히 저예산에 잘 풀어낸 걸 보면서 이 감독은 자기 노하우와 자기만의 세계가 더 단단하게 구축될수록 놀랄만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준 것 같아서 그게 제 나름의 또 매력 포인트로 짚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둘의 흐름과 대화만 지켜봐도 너무나도 재밌다. 근데 그 대화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혼자 가는데 옆에 커플들이 얘기하면은 재밌잖아요 사실. 그걸 보는 것 같아요. 힘주면서 하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옆에서 친구들 얘기하듯 내 친구 중에 저런 친구가 있을 것만 같은데 싶을 정도로 편하게 내뱉는 대사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위험할 수 있는,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대사들과 연기와 음악들이 정말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만들어놔서 크게 불편하지 않는 신기한 영화였고, 마지막으로 느낀 아이러니는 감독도 여성인데다 각본도 본인이 쓰셨고 주연도 본인이 나와서 굉장히 도발적인 소재로 나가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덮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덮친다는 성이 아예 전복되는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원하는 것은 거장이 되는 것, 그런 뭐 대작 감독의 손에 들어가는 것. 이게 김채용준 배우가 너무 또 잘 받아줘가지고 보는 맛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액세서리처럼 취급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 감독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남성이 여성을 덮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욕망하고 거장이 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언더스럽고 소수자스럽고 힙스터 같은 성향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고 본인이 직접 연출하고 각본하고 연기를 했을 때 그 실체가 다 까발려지면서 결국 프레임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깊이가 안 보였기 때문에 액세서리 정도로, 패션 아이템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별점을 3.5점 주고 싶습니다. 저는 설정을 양 인물을 고딩으로 하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고딩? 왜냐면은 두 사람이 바라는 거 보면은 고딩의 화법에 좀 더 적합하거든. 그쵸. 서로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의미 없는 클리셰 반복을 하면서 서로를 도발하고 이런 거는 물론 20대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고딩에게 좀 더 발랄하게 드러날 수 있는 화법이거든. 이거 보니까 고딩 외모 소화할 수 있어 둘 다. 맞아. 김청준 배우는 워낙 학생 역할도 많이 했고 그래서 고딩으로 설정하는 게 더 나았다 싶고, 결정적으로 왜 더 그러냐면은 작품을 보다 보면은 이 두 인물이 나이 들고 절정의 시기를 지난 인물들이 일부러 어린 척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대사들을 하는 게 좀 있거든. 앞으로의 커리어 이야기를 하는 거라든지 다른 감독들 이야기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등장인물의 개성으로 갈무리를 하지 않을 거라면은 차라리 빼는 게 낫다.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고딩들의 생각 없고 고찰할 필요 없는 말들의 노름으로 끝나는 게 낫다. 그러지 않을 거라면은 진지해지든가 그런 게 맞다 싶고, 그 점에서 인물들의 나이 설정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당히 20대 초중반 정도면은 어울리는 나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불균질했다. 어떤 부분은 고딩 같았고 어떤 부분은 서른 즈음에 같았다. 나이를 아예 총체적으로 디스카운트 하든가 그 나이대에 맞는 고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해가지고 진짜 서른 즈음에 걸맞는 이야기를 하든가 그 양자택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작품 자체가 안일하다. 뭐 적당히 이렇게 재밌게 연기해서 각을 내면 그만이지 뭐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의 의미를 찾는다든가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 형식을 논한다든가 그럴 게 없이 두 커플의 서커스 보고 끝나는 그런 영화인 것 같다. 홍상수 키드라고 불리지만 홍상수 키드라기보다는 링클레이터 키드에 가깝다. 그 정도 결론을 짓고 싶네요. 네. 별점은 3개 주고 싶습니다. 네. 아, 스미스가 얘기한 대로 나이가 그렇게 같다면은 이미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도 드네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인물들이 가진 어떤 허위의식이나 허영심이나 자법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 그 내면에 감춰진 불안감 이런 것도 더 들춰낼 수 있거든.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렇지는 않단 말이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끝나고, 그게 구체화되려면은 20대 중후반에 맞는 대사들을 쭉 하는 부분이 있든가 아니면은 그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중고딩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놀든가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면 차라리 남자는 갓 대학생, 여자는 아직 고딩, 뭐 이런 수순이었으면은 더 재밌는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었겠네요. 그치. 이제 술 먹는 것부터가 일단 벌써 그치. 금기시되는 부분인데 더 도발적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사실 가영이가 술 먹는 거 가지고 정훈이가 타박하는 게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거든. 뭐 술꾼이니까 술 좀 먹을 수 있지 뭐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고딩이 술 먹는 거면 그거보다는 좀 더 막 나간다는 느낌이 들지. 그러네요. 대사의 하나하나에 호소력이 더 실리면서 좀 더 눈이 번쩍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았겠네요. 뭐 친구 성병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거는 깊이를 따질 그게 아니라 벌써 그거야 1단계로 충격을 받게 되니까. 아니면은 최소한으로 대학교 새내기쯤 되든가. 시기 어린 연기를 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은데 생활인으로 나가기 직전에 고민이나 긴장을 형성하기에는 어려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균형감이 없다. 적정한 포지션을 못 찾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훈이 혼자 훅 사라져버린 가영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단편에서의 모습과는 또 다르게 여운도 줄줄을 하네?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 장면에서의 디테일, 빙고 게임을 한다든지 뭐 면접 장난쳤던 그 장소랄지 가영이가 왔다 갔다고 그 책상에 쓰는 장면이랄지 가영이가 직접 노래를 했던 걸 촬영을 했던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처음에는 가영이가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영화 마지막에는 반대로 정훈이가 가영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그런 앞에 있었던 요소들이 고스란히 정훈이의 몫으로 혼자 남겨지는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도치감이 있다. 오락으로서만 끝나지 않아서 또 나름의 맛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훈이는 다음날이면 여자친구하고 데이트 하겠지. 네. 그리고 가영이는 잘생긴 오빠한테 작업할 거고. 그쵸. 그건 뭐 걔네가 쓰레기라서 뭐 인격이 바닥이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게 그냥 생리인 거지. 그냥 뭐 세상 살아가는 이치인 거지 뭐. 그쵸. 술 먹다가 안주 생각나든 뭐 그런 거죠. 그냥 그거 자체를 굉장히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형성해냈다는 게 이 영화의 가치가 아닌가 싶고. 그런 불편할 수 있던 것들이 막상 당사자가 되고 저런 상황 속에서 딱히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2017년이 끝나가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나름 꼽아본 2017년 총결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